세상의 빛. 시인 리디 다타스가 모으고 되살린 크리스티앙 보뱅의 말들. 르 크레조의 소박한 거처에서 1950년대에 지어진 옛 소방서 건물에 알맞게 자리한 그곳에서 크리스티앙 보뱅은 우리를 위해 말의 보물을 지키고 있다. 그는 등대지기, 수문원, 철도 건널목지기 같은 이들이 지닌 아주 특별한 고독 속에 산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지만 누군가 빠져 죽거나 치이지 않도록 짧은 순간에 모든 주의를 응축시킨다. 보뱅의 고독도 이와 같다. 얼핏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은 이 작가가 사람들과 사물들에 기울이는 거의 괴물 같은 집중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기에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강요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감에 짓눌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와 하나가 될 수 없기에 그는 혼자 남는다. 그를 이해하려면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상상하면 된다. 리디 다타스. 뒤집힌 태양. 크리스티앙 보뱅.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든 혹은 이른바 고독한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데 자신들이 하는 말 속에 진정으로 있지 않거나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타인의 존재가 지닌 놀라운 새로움에 믿음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가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그 경이로움을 낭비해버린다면 믿음은 닳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무도 아닌 이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때로는 나누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해서 시도해보지만 대개 헛수고일 뿐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내게 흥미롭지 않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모든 삶의 무게를 말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자기 생각을 기댈 때다. 때로 나는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만 같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누군가 곁에 있을 때면 나는 그와 끝없이 함께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내 앞에 메뉴를 펼쳐놓았다. 그중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먹을 수 있다. 한 모금의 공기를 마시고 한 숟가락의 빛을 먹는다. 공감이란 번개처럼 순식간에 상대가 느끼는 걸 느끼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다.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와 상대의 가슴 속에 깃드는 것과도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안테나가 우리를 나뭇잎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것에 닿게 한다.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는 가장 깊이 느낀다. 꽃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식물학자가 아니며 영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는 심리학자가 아니다.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나사의 망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광학기구다. 가장 강력한 인식의 기관이며 그 인식은 어떤 의도나 계산 없이 이루어진다. 마치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주체가 더는 우리가 아닌 듯이 오직 순수한 관심과 우리 모두가 죽을 존재임을 아는 데서 비롯된 다정함만이 남은 듯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방법의 틀 속에서 얻은 지혜도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정체성의 모든 껍질을 벼락처럼 떼뜨리고 나와 타인을 가르는 심연을 뛰어넘으며 상대의 심장이 가장 미세한 박동까지 예감되는 그 순간 그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공감 속에서 그가 스스로에게는 결코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다. 빗줄기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집중과 관심으로, 그러나 어떤 심리적인 지배도 없이 최대한의 가까움과 성스러운 거리를 동시에 지니는 이중의 예술. 도스토옙스키의 미시킨 공작이 바로 공감의 왕자다. 아마도 공감을 통해 나는 학급 사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도 모른다. 학급 사진만큼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없다. 운명과 시련과 기쁨이 이미 프레임 밖에서 그 얼굴들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속 아이들은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다. 얼굴수만큼의 포도알들, 시간이라는 포도 재배자의 손이 그것들을 으깨어 귀한 술이든 시큼한 술이든 빚어낼 것이다. 수확의 때가 머지 않았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별빛의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단체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달력이 뒤집히는 그 순간 우리는 한때 아이였던 그의 마음에도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가 품게 될 마음에도 동시에 닿는다. 마음이 없이는 공감도 없다. 마음을 가진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을 거의 그가 되어버릴 만큼 느껴야 한다 해도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융합 속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제어되지 않은 공감은 끝없이 확장되어 스스로를 잃는다. 어머니는 공감을 통해 아이가 울기 직전에 이미 그 울음을 듣는다. 그러나 융합에 빠진 어머니는 아이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에 끔찍하게 묶어버린다. 공감의 경계 너머에는 서로를 삼켜버리는 융합이 있다. 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어머니는 아이가 움직이도록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아이의 내면에서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융합 속의 가까움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기에 끔찍하다. 거리는 어쩌면 하나의 경계선에 불과한지도 모르지만 말이라는 칼로 그어진다. 언어가 융합의 식인 행위를 막아주는 것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자폐적인 성향을 지닌다. 시인은 말을 하는 자폐인이다. 텅 빈 방 안의 헐벗은 인간. 그는 자신의 빛을 붙잡고 있기에 무엇도 밝히지 못한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자신의 피부를 뒤집어 놓는데 피부의 안쪽은 눈부신 색채들로 수놓여 있다. 자폐는 빗줄기들이 안쪽을 향해 있는 뒤집힌 태양이다. 겉은 매끄럽고 아무런 감각도 매력도 없지만 그 안에는 전례 없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한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한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을 표현하게 되면 그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다. 침묵하는 자폐인처럼 시인은 글을 쓰며 자신을 묻는다. 그는 자기 안의 영광 속에서 살며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존재다. 무언가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상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 바깥, 즉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누구도 구석에 떨어져 앉아 이제 더는 부모를 기다리지조차 않는 아이만큼 운동장을 정확히 그려내지는 못할 것이다. 일어나는 일은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세밀히 묘사할 줄 아는 그 아이에게는 자신이 물러선 만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한다는 겸손에 가까운 자부심이 있다. 부재하는 자야말로 존재들에 대해 가장 잘 말할 수 있다. 그는 무엇에도 관여하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에 누구보다 잘 보는 것이다. 자신의 눈빛에서 세계를 발언하는 자의 시선에는 절대적인 정밀함이 깃들어 있다. 그 시선은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맹금의 눈처럼 꿰뚫는다. 나는 이미 어릴 적에 내 몸을 떠나 두 눈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것을 읽었다. 단지 책에서만이 아니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시력을 차츰 잃는다지만 나는 오히려 때때로 시력을 조금씩 되찾는 것만 같다. 세상의 일에는 단 한 번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는 남들에게 주어진 운명도 내게 주어진 운명도 끔찍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이미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내 안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마당에 핀 수국의 놀라운 푸른빛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에 반쯤 씻긴 듯한 그 푸른빛, 수국 한 송이 한 송이는 어린 내 손보다도 더 컸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고 피로하게 느껴졌다. 때로는 놀라움이, 때로는 피로가 앞섰다. 빛에 그토록 끌렸던 것은 그 바탕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있기를 매우 좋아했고 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보다 책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더 친밀했다. 사내 아이들의 난폭함은 내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아이들은 사물의 겉모습에 만족하며 거칠고도 명랑한 태도로 세상에 적응했지만 나는 그런 무리를 보면 슬퍼졌다. 그들을 언제나 두려워했고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몇 평 남짓한 내 방 안에서
수년 동안 갇혀 지냈다. 내가 자라난 그 몇 댁의 땅은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그러나 비좁은 감방과도 같은 그곳에서도 모든 것은 계속해서 내게 닥쳐왔다. 그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북의 가죽처럼 팽팽하고 단단한 바닥 위로 모든 것이 진동했다. 인동꽃 한 송이나 장미꽃잎 한 장만 떨어져도 그 땅은 놀랍도록 울려댔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날, 그것은 한 편의 시가 되었다. 나로 말하자면 시선이 정밀해질수록 나의 부재는 더욱 확실해진다. 글을 쓸 때면 나 자신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다. 대체로 시간과 나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은 눈앞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동안 나는 늙어간다. 어떤 면에서 나는 살아온 게 아니라 그저 삶을 바라보며 내 생을 보냈을 것이다. 이 삶에서 우리는 순수한 자이거나 삶에 의해 불타버린 자이다. 가장자리에 있거나 한가운데에 있거나 유일한 위험은 그 둘이 조금씩 섞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회다. 불길 속에 던져진 존재이거나 이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 채 오직 구름과만 대화하는 아이. 나는 후자의 부류에 속한다. 어린 시절에는 10년을 계단에 앉아 지냈고 청년기에는 20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방문 앞에 불쑥 2명의 장의사, 2명의 보험 설계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나의 무의는 결국 모든 이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어머니가 내게 그 2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지 않으려면 서둘러 스스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었고 세상에는 사무실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루한 곳인지도. 다행히도 내가 일하던 사무실 창가에는 손을 내민 듯 가지를 뻗은 커다란 마로니에가 있었다. 그 나무의 존재가 내게 적대적인 그 장소에 갇혀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내게 말해주는 것과 사물 그 자체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늘 세상의 바깥에 관습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침묵의 삶 쪽에 서 있던 나는 사람들이 사물에 부여한 이름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다가가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편을 더 선호했다. 그래서 장밋빛에 물든 거친 회벽만으로도 나를 밝혀줄 수 있었다. 나는 그 장미들이 하는 말을 거의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처럼 나를 밝혀주는 건 장미만이 아니었다. 한 줄기 너그러움에 스친 얼굴, 할머니의 고통, 피로 끝에 찾아온 얼굴의 부드러움도 그러했다. 30년 동안 나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왔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규율과 오락들, 그건 어디서나 들려오던 배경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자칫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미쳐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삶에는 동화 같은 요소도 있었는데 내 조상 가운데 한 분은 실제로 장미에 찔려 돌아가셨다. 모든 아기들은 전쟁 중에 폐허가 된 도시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삶의 잔해들을 떠안는다. 이제 막 세상에 나와 곧바로 소음과 관습, 부족한 사랑의 전신주 아래 놓인다.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신들의 품에서 길러지는 것일 테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서툴고 떨리고 불안한 손들 사이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면 아득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건 하나의 첫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첫음은 어두운 음색이었다. 나의 글쓰기는 곧바로 자신만의 독립성을 갖는 불꽃과 같다. 그럼에도 그 불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어두운 재료들의 충돌에서 생겨났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빛은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손에 넣은 것이다.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사랑을 찾아 나선다. 수국의 푸른 빛이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에 눈이 멀 정도라면 그 빛을 둘러싼 주변이 얼마나 어두웠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내 주변은 온통 밤이었다. 그러나 때로 한 줄기 빛이 세상의 어둠을 가로지르곤 했고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 빛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한 장의 장미꽃잎만으로도 누군가가 험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책들은 내 삶의 특별한 순간들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흘러나온 이 예외적인 순간들이 나를 모든 것을 넘어선 곳으로 데려간다. 글쓰기는 늘 바깥에서 온다. 결코 안에서 오지 않는다. 바깥이 광포한 열차처럼 내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러면 눈앞에 장막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내 앞에 드리워져 있던 검은 벨벳천이 때때로 찢어지며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순금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나는 깊이 감동하며 삶이 패배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알미다. 항상 거기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어렴풋이나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 심상의 덧없음은 절망을 불러왔을 것이다. 쓰는 일과 보는 일은 다르지 않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잉크의 검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종이 위에 드리운 밤과 같을지라도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선명히 본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찬란한 양피지를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싸는 데 쓰거나 혹은 삶을 폄하하는 글을 쓰는 데 써버린다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나보다 덜 허무주의적인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를 그의 과거 속에 영원히 가두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는 빛깔은 영원히 남아있다.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청년기에 그다지 장밋빛이라 할 수 없는 시들을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를 기억한다. 그 시는 자신의 관 속에 누워 장례식에 온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누군가에 의해 쓰였다. 그 시기에는 흔히 그렇듯 어두운 내용이었다. 나는 여전히 유년의 세계에 있었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다. 프랑스어 교사의 권유로 그 시를 수업 시간에 낭독한 적이 있다. 텍스트가 불러온 짓누르는 듯한 침묵을 여전히 기억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어두운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언어가 빛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빛뿐이기에 한 줄기 햇살이라도 스며오면 나는 곧장 그쪽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지극히 평온해지지만 야영지에서의 평온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천국이란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 마음을 하늘처럼 활짝 열어놓아도 누구도 그곳에 불을 지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무방비로 있으면서도 결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 글쓰기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내 삶은 대체로 평범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위태롭다. 모래 위로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나는 글쓰기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곧 다시 죽는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계시처럼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다. 보리수잎 한 장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빛이 나는 순간이다. 오늘 아침 나는 보리수 나무 위에 앉은 6마리의 메비둘기를 보았다. 운 좋게도 그 장면은 창틀에 의해 하나의 그림처럼 잘려 보였다. 새들은 침묵으로 빛나고 있는 듯했다. 저마다 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새들의 목에는 반쪽짜리 검은 목걸이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었는데 매우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느낌이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지극히 평온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그 광경이 낮과 밤의 차이를 지워버렸다. 새들은 궁정의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집 문 앞에 나와 서 있는 마을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 장면 속의 7번째 존재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고 투명한 수수께끼에 이끌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예고된 낯설고도 드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자체도 그 기다림 속에 사로잡혀 있는 듯 했다. 그런 종류의 광경을 본 건 처음이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행렬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6 영혼이 평온하고도 확신에 찬 기다림 속에 있던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거기에 더해 빗방울이 작은 자갈에 부딪는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 뒤로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를 되찾았다. 나는 고요히 작은 신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순간들은 내 삶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눈에 담기에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긴장과 평화가 동시에 얽혀있는 그토록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나는 늘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기에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맷비둘기의 내밀한 모임에 받아들여졌으니 부끄러울 만큼의 호사였다. 지극히 단순한 일들이지만 그 조합은 아직 모차르트의 이름을 모르던 때 그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처럼 놀라울 만큼 완벽했다. 나는 자연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연을 찬미하기 위해 붉은 벨벳 의자에 앉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하나의 경험일 것이다. 이끼로 덮인 벽은 한 권의 마법서 같아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디까지가 책이고 어디까지가 독자인지 더는 알 수 없게 된다. 가장 충만한 순간 나는 이 책의 문장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러면 개암나무 잎사귀나 한 줄기 햇살처럼 지혜로워지는 행복을 느낀다. 거의 언제나 참나무 잎사귀 한 장 또는 벽 위로 돋아난 작은 이끼 같은 것들이 오늘 내가 묘사한 것과 유사한 체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는 건 그 실제적이고 깊은 아름다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물이 보이는 세계의 땅으로 흘러들어와 눈과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다가 이내 물러나는 듯 하다는 점이다. 그처럼 섬세하고도 호사스러운 사건들을 목격하면 작은 고통이 뒤따른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예감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빛이 없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라면 나는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침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삶에서 벗어난다. 그때 우리는 시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떤 지속을 느끼지만 곧바로 한층 더 불투명해진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조차 실은 무심하다. 들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시골길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은 살해될 수 있다. 그러니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그건 그다지 두려운 일은 아니다. 진정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모두가 어느 정도 길을 잃고 있는 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아주 일찍부터 민감했다. 비록 그때는 무엇이 나 스스로를 잃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막연한 의식뿐이었지만 말이다.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도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다만 그 아름다움에 힘을 보태야 한다. 비온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다. 일하던 시절 나는 영혼도 떨림도 없는 재앙과도 같은 초록색을 알게 되었다. 회의실 탁자를 덮고 있던 색이었다. 그건
돌담이나 나무의 그늘진 면을 덮으려 앞다투어 번져가는 몽환적이고 매력적인 이끼의 초록색과는 정반대였다. 약간의 푸른 기운이 섞여 있는 숲속 그늘의 초록빛은 동물의 피부처럼 숨을 쉰다. 아이들에게 맨발로 자기 위를 걸어보라고 손짓하는 이끼는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회의실 탁자의 그 단조롭고 밋밋한 초록과는 가장 먼 곳에 있다. 나를 서글프게 하는 흰색도 있다. 연회에서 우아하게 지루해야 할 이들의 잔 아래에 깔린 물결무늬 종이 식탁보의 흰색이다. 진지한 사람들이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금세 더러워지고 마는 그 흰색을 보기만 해도 괜스레 마음이 저며온다. 그와는 반대로 눈의 흰색만큼 부드럽고 변화무쌍한 것은 없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듯하며 마치 생명이 끝없이 스스로에게 덧붙여지는 것만 같다. 태양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한다. 나 또한 글을 쓰며 그렇게 하고 싶다. 불행은 내안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일찍이 빛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결코 지워내지 못했다. 어느 여름 나는 농가의 마당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 풍요롭고 충만한 순간들이었다. 집단 닭들의 울음, 이삭에서 떨어져 나와 살갗을 간지럽히던 미랄들, 볕 아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산업자본이 시골에까지 스며든 이후로 이 땅에 더 이상 낙원은 없다. 그러나 낙원 같던 그 기억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내 믿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안타깝게도 어릴 적 내 곁에는 함께 걸으며 사물들의 이름을 불러줄 어른이 없었다. 그건 내게 결코 작은 결핍이 아니었다.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너도밤나무라는 말을 한 그루의 나무에 붙일 수 있었고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며칠 전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보았다. 그때 나는 그 결핍을 보았다. 내가 본 아름다움만큼이나 커다란 결핍이었다. 사랑하는 것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슬픈 일이다. 한 조각의 순수한 멜랑콜리다. 그러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한 마리 새가 손 위에 내려앉듯 그 이름은 우리의 정신 속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사랑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건 더 잘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의 덧붙임이다. 바로 그것을 나는 지금 배우려 애쓰는 중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장미를 흔한 말이 아닌 장미 고유의 언어로 이름 부르기를 꿈꾼다. 나는 자연을 간헐적으로만 보러 간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벅차기 때문이다. 금화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다 보면 눈이 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2-3개의 보석만을 챙겨 돌아온다. 들판에서는 작은 나무숲이 받는 것과 동일한 태양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 경탄할 만한 존재들인 플라타너스는 그 잎사귀의 다정함으로 학교 아이들과 교감을 맺는다. 두려울 정도로 강렬한 빛을 띠는 산딸기들은 인걸불의 아주 작은 조각들이다. 이와 같은 마법에 사로잡히면 숨이 막힐 수도 있다. 마법에는
그에 맞설 마법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가리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일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맹렬히 솟아나는 아름다움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른다. 가까이 다가와 소매를 끄는 아이처럼 버섯은 향기를 내보내 나를 끌어당긴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침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어쩌면 맷비둘기들은 내 고개를 들게 하려 여럿이 힘을 모았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검은 목걸이를 두르고 있던 그 모습은 마네의 올랭피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에게 신뢰를 주는 건 타인의 선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이 땅에는 끔찍한 불행만큼이나 천상의 기쁨 또한 존재한다. 게다가 자연에는 또 다른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데 우리의 계산과 연구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갈대가 그 일부를 가리고 이끼로 보드랍게 덮인 오솔길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숲속에 숨겨진 연못이다. 언젠가 책 한 권을 챙겨 그곳에 간 적이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독서를 방해하는 일은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자연 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책을 알지 못한다. 하늘이나 초록빛 풀들이 물결의 찰랑임 혹은 단순한 침묵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책을 빼앗아가 버린다. 아무리 아름다운 책일지라도 말이다. 책은 처음에는 닫혀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매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 안에서는 우아한 길이나 매력적인 곤충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연은 언제나 펼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이며 그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바람이다. 어쩌면 밤은 말들이 사라지는 순간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한 마리 나비나 새의 섬세함 앞에서 나는 거대한 도서관 한가운데 서 있는 문맹자인 듯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자연 속을 걷는 일은 모든 책이 오직 본질적인 문장만을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것과 같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 안으로 들어선다. 만일 예수가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